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정말 엄청났죠?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화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 시장에 그냥 붉은색 기둥이 확 솟아올랐습니다.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꿈의 6,000선을 넘자마자 네, 단 하루 만에 6,307.27을 돌파했죠. 맞아요. 무려 3.67%나 급등한 진짜 역대급 불장인데요. 삼성전자 시총 1조 달러 시대 개막부터 엔비디아발 훈풍까지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과연 이것이 진짜 탄탄한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이끄는 펀더멘털 장세인지 아니면 시장에 막 풀린 거대한 유동성이 만든 신기류인지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저희가 싹 다 쉽게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다들 환호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도파민을 조금 가라앉히고 차가운 숫자를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아, 차가운 숫자요? 네, 폭발적인 상승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리스크나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숨어있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시장이 남긴 뚜렷한 발자국들을 저와 함께 차분히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장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둔 의문은 바로 수급이었습니다. 코스피가 단숨에 6,300선을 뚫었는데 정작 외국인은 팔았죠. 네, 이번 달에만 무려 12조 원을 팔아치웠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하루에만 2조 1천억 원을 순매수하셨고요. 상당한 규모죠. 보통 외국인이 이렇게 거센 매도 폭탄을 던지면 지수가 주저앉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지수가 이렇게 무섭게 오를 수 있는 건지 이 모순적인 상황이 참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2조 원이라는 매도 규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던 일부 반도체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하면서 물량을 쏟아냈어요. 아, 많이 오른 건 팔고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저평가 종목들, 특히 자동차 섹터와 금융주에는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많이 오른 건 덜어내고 싼 것을 채워 넣는 거대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진행 중인 겁니다. 아, 무조건적인 셀코리아가 아니라 시장 내부에서 거대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영상에 띄워드린 기술적 지표들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코스피 1봉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완전히 뚫고 나갔고요. 네, 많이 뚫었죠. 시장의 과열을 나타내는 RSI 지표도 80을 훌쩍 넘겼거든요. 보통 이 정도면 숨을 고르거나 하락 반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확실히 경계해야 할 구간이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움직이는 일종의 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장은 그 도로의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서 질주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쌩쌩 달리고 있죠? 네, RSI가 80을 넘었다는 건 자동차로 치면 엔진 RPM이 레드존에 진입할 만큼 아주 뜨거운 과열 상태라는 뜻이죠. 하지만 과거 유동성만으로 끌어올리던 랠리와 지금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철저하게 기업들의 실적, 즉 주당 순이익 성장이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심리로만 오른 과거의 거품과는 다릅니다. 이 강력한 실적 하방 경직성 덕분에 설령 조정을 받더라도 6,100선 부근에 아주 튼튼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실적이 받쳐주니까 과열 구간이라는 기술적 경고등이 켜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럼 이 탄탄한 실적 장세를 이끌고 있는 주도 섹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네,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긴데요. 간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잖아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75%나 폭증했어요. 네, 그동안 시장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AI 투자 거품론을 그 숫자 하나로 완전히 불식시켜버린 엄청난 실적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그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상륙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7.13%나 폭등해서 21만 8천 원에 안착했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 일라일릴리와 월마트 같은 거물들을 제치고 세계 12위에 올랐다는 팩트입니다. 여기 SK 하이닉스 역시 1,00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글로벌 AI 가치사슬 내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이 과거의 단순 메모리 공급자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아, 옛날에 그냥 메모리 팔던 시절이 아니군요. 그렇죠. 특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훈풍을 직격으로 맞은 건 국내 HBM 밸류 체인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AI 반도체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장난 아니었죠. 네, 오늘 장중 15% 이상 급등하면서 24만 8,500원이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한미반도체 상승세는 진짜 무서울 정도예요. 단순히 테마로 엮인 게 아니라 실제 장비 납품으로 숫자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HBM 제조에 필수적인 열압착 본딩 장비에서 독보적인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 보니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의 러브콜을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고민이실까요? 1조 달러 돌파도 좋고 신고가도 좋은데 내가 지금 들어가면 이거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개별 종목은 쳐다보기도 무섭다 하실 수 있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고민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별 종목에 큰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하는 건 위험 관리가 전혀 안 되는 행동이죠. 그렇죠. 롤러코스터 같으니까요. 개별 종목의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구조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 아직 ISA 계좌, 그러니까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없으시다면 반드시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아, 올해 벌써 가입자 800만 명의 가입 금액이 50조 원을 돌파했다는 그 계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마법은 이 안에서 발생한 순수액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고요. 세금 떼이는 거 진짜 아깝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개별 종목이 무섭다면 이 ISA 계좌를 활용해서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이나 코덱스 반도체 같은 ETF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모아가는 적립식 전략을 취하시면 됩니다. 아, ETF를 적립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단기적인 시장의 고점과 저점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장기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성장을 세금 혜택까지 온전히 누리면서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으로 절세 방어막을 딱 치고 ETF로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지금처럼 지수가 높을 때 가장 현명하게 시장에 머무는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에 이은 두 번째 주도 섹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만큼이나 자동차랑 증권주 주주분들의 환호성도 엄청 컸거든요. 현대차가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을 돌파했고 기아 역시 20만 원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네, 대단한 상승세였죠. 이게 단순히 차를 많이 팔아서 오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상승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어제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보셔야 합니다. 특히 그 핵심 내용인 자사주 의무 소각이 가장 큰 기폭제가 되었죠. 자사주 의무 소각이요. 용어가 벌써 좀 딱딱한데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린다는 게 왜 주가를 끌어올리는 마법이 되는 건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이 전체 발행한 주식을 커다란 피자 한 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회사가 현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피자 조각의 일부, 즉 자기 주식을 사들여 금고에 넣어두는 걸 자사주 매입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거기서 주가가 한번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자사주를 언제든 다시 시장에 내다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주주환원으로 보기 어려웠어요. 아, 금고에서 다시 꺼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사들인 그 피자 조각을 무조건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아하, 전체 피자 조각의 개수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총 주식 수가 영구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구독자님들이 들고 계신 남은 주식 한 주당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이나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핵심 지표가 수학적으로 올라가는 마법이 벌어지는 거죠.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수만 줄었으니까 1주당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동안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른바 만년 저평가 가치주들이 오늘 일제히 불을 뿜은 겁니다. 아, 그래서 상상인증권이나 SK증권 같은 막대한 현금을 가진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로 직행해버렸군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한국 증시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주주 환원과 밸류업이 시작되었다고 확신을 가지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동차와 금융주 같은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니 진짜 반가운 소식입니다. 게다가 이 종목들이 원래 배당도 쏠쏠하게 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투자 전략을 하나 더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상법 개정과 더불어 배당 제도가 선진화되면서 이제는 배당금을 얼마 줄지 확정된 것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벚꽃 배당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벚꽃 배당주요? 봄에 배당을 받는 건가요? 네, 과거처럼 12월 말에 배당락을 감수하며 깜깜이로 투자할 필요 없이 3월이나 4월에 실질적인 배당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ISA 계좌처럼 세금을 아끼면서 투자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고배당 종목이나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톱10 같은 ETF에 투자하실 때는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 IRP 계좌요? 네, IRP 계좌 안에서 이런 고배당 자산을 담아두시면 매년 연말정산 때 상당한 세액공제 혜택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쏠쏠한 배당 수익까지 챙길 수 있거든요. 은퇴 준비와 절세, 그리고 벚꽃 배당의 과실을 한 번에 누리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자동차와 증권주의 랠리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 그리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IRP 계좌 활용법까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꼭 챙겨가셔야 할 팁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과 주주 환원은 참 좋아지고 있지만 시장 밖의 거시경제 흐름을 보면 참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표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무려 6연속 동결했다는 소식 확인하셨을 텐데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것도 눈에 띄고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들이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거나 증시가 팔팔 끓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금리를 시원하게 내리지 못하는 거냐라며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까지 2.0%로 올렸고 지수도 6,300을 넘었는데 금리를 좀 내려서 시장에 날개를 달아주면 안 되는 건가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바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입니다. 아, 부동산이 또 문제군요. 네, 수출 호조로 경제 성장률 자체는 탄탄하게 방어하고 있지만 내수 시장 이면을 보면 여전히 막대한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처럼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내린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안 그래도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과 연끌대출 수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섣부른 금리 인하가 빚을 내서라도 자산 시장에 뛰어들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른바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으신 구독자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당분간 높은 이자 부담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금 6개월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안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리가 조금 낮아진 시점을 활용해 이자 변동 리스크를 묶어두는 주기형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변동금리보다 주기형 고정금리가 심리적으로나 방어적인 차원에서 낫다는 말씀이네요. 빚을 내서 투자하기엔 여전히 거시 환경이 살얼음판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원달러 환율이 1424.80원 선까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막 치솟아서 수입 물가가 들썩였는데 이렇게 환율이 안정을 찾은 데에는 숨은 공신이 있다면서요? 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직접 설명했는데요. 외환 시장에서 대규모 달러 매수 주체로 활동하던 국민연금이 최근 해외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환해지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한 덕분입니다. 연기금이 달러 수급을 극적으로 안정시켜준 거죠. 오, 연기금이 환율 방어에서도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었군요. 근데 환율 이야기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금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국제 금값은 계속 오르는데 왜 국내에서 실물금을 살 때 가격은 떨어졌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화면의 지표를 보시면 국제 금값은 온스당 5,189.14달러를 기록하면서 지정학적 갱장 때문에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금 1돈을 살 때 가격은 1,041만 원으로 떨어졌죠.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환율의 마법 때문입니다. 아하, 우리가 금을 사올 때는 결국 달러로 결제를 해야 하니까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의 가치가 강해졌기 때문에 국제 금값이 올랐어도 환율 하락폭이 더 커서 국내 금값이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접근해 보면 지금이 안전자산인 금을 매수하기 아주 좋은 적기일 수 있다고 분석하는 거죠. 국제 가격은 올랐지만 환율 덕분에 디스카운트를 받는 셈이군요. 아, 참, 금만큼이나 뜨거운 자산인 비트코인 흐름도 짧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장중 9,770만 원을 넘기며 이제 1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제도권을 통해 유입되면서 전통자산과 신생자산을 가리지 않고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크게 떠오르실 궁극의 질문을 제가 대신 던져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장이 딱 열리자마자 당장 시초가에 삼성전자 사러 달려가야 할까요?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결론부터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만 이 파티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공포심, 즉 포모에 휩쓸려 묻지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이 좋은 장에 구경만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제가 경고하는 데에는 두 가지 뚜렷한 팩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 잔고, 즉 B2 규모가 역사상 최대치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빚이 너무 많군요. 네, 지금 시장은 빚더미 위에 세워진 화려한 성곽입니다. 작은 악재 하나만 터져도 이 막대한 빚이 연쇄적인 반대매매 폭탄으로 돌변하며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죠. 빚으로 쌓은 탑은 위험하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지수 상승으로 인해 하락에 베팅하는 이른바 곧버스, 인버스 EX ETF에 구조적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수가 끝없이 오르다 보니 이 상품의 가격이 지속적인 롤오버 비용의 역풍을 맞으며 지금 200원대 동전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200원대요? 단순히 손실이 난 수준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붕괴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비정상적으로 쏠려 있다는 뚜렷한 경고등입니다. 이런 때 빚을 내서 동참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일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일장의 핵심 전략은 선택적 매수와 전체적 관망의 조화입니다. 계좌의 현금 비중을 반드시 30% 이상은 확보하십시오. 당장 매수를 하고 싶다면 급등주를 쫓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오늘 3법 개정안으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지주사, 금융주 등 저PBR 배당가치주를 관심 종목에 두고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명확한 가이드입니다. 현금 비중 30% 유지라는 방패를 들고 턴어라운드하는 저평가 가치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 머릿속에 쏙쏙 박히네요. 자, 오늘 방대한 정보들 싹 정리해 드릴게요. 코스피 6,300시대 화려한 잔치판이지만 빚내서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절세와 배당을 동시에 챙기는 ISA와 IRP 계좌는 필수고요. 차분하게 현금을 쥐고 벚꽃 배당주를 노려보자는 결론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죠? 네, 아주 입체적으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이 끝나고 구독자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 중요한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더 고인해봐야 할 숨은 팩트가 있나요? 오늘 반도체와 대형주의 화려한 상승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시장 이면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과 코빗의 정유율이 단기 급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는 다른 두 곳이 꽉 잡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왜 점유율이 급등했죠? 실제가 좀 충격적인데요. 두 거래소가 최근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 빈틈을 악용한 봇들이 기계적으로 자전 거래를 일으킨 겁니다. 자기들끼리 초당 수백 번씩 사고 팔며 허수로 거래 대금만 부풀린 착시 효과라는 논란이 있죠. 와, 우리가 모니터에서 본 엄청난 거래 대금이 프로그램이 만든 가짜 숫자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우리가 보는 숫자 뒤에 숨은 이런 가짜 유동성의 환상을 꿰뚫어보는 눈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도파민에 취하기보단 노이즈를 걸러내는 시각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팩트 뒤에 숨은 가짜 유동성을 꿰뚫어보는 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머리가 맑아지는 통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 영상 어떠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지수 이면의 팩트체크부터 절세계좌 꿀팁, 그리고 가짜 유동성을 경계하는 리스크 관리까지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